은밀야담 방문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중엽 고을에서 이름난 서생 윤정우의 서재에는 언제나 묵향이 가득했습니다. 창밖으로 사계절이 변해도 그의 생활은 오로지 책과 함께했지요. 다른 양반집 자제들이 기생노름과 술자리를 찾아다닐 때도 정우는 단 한 번도 그런 데 눈길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서삼경을 읽고 또 읽으며 성현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는 것. 그것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여색이란 마음을 흐리는 독일 뿐이다. 군자라면 마땅히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말아야 하느니라. 늘 그렇게 말하던 정우였기에 마을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선비 중에 선비라 불렀습니다. 28의 나이에도 아직 혼처를 구하지 않은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지요. 부모님께서 여러 번 혼사를 권해도 그는 언제나 학문이 덜 이루어졌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책들을 다 읽고 나면 그때 생각해 보겠소.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닙니다. 그런 정우의 일상은 계절의 변화처럼 고요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세수하고 서책을 펼치며 때로는 시구를 읊조리고 때로는 붓으로 글씨를 쓰며 하루를 보냈지요. 마치 물 위에 오리가 고요히 떠 있는 듯 그의 마음에는 파문 하나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정우는 서재 창가에 앉아 시를 읊고 있었죠. 그때 담장 너머로 들려온 웃음소리, 맑은 종소리처럼 울려 퍼지는 그 소리에 정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신가? 담장 너머로 지나가는 이는 마을 약초꾼 집 막내딸 초란이었습니다. 갓 18이 된 초란은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우물가로 향하고 있었지요. 하얀 저고리 위로 검은 머리가 춤을 추듯 나부꼈고 그 아래로 다홍치마가 바람에 살짝 나부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은 아니었으나 그날따라 유난히 빛나 보였습니다. 아, 선비 나으리. 안녕하십니까? 물 길러 가는 길이랍니다. 초라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그 웃음소리가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책을 읽다가도 붓글씨를 쓰다가도 자꾸만 그 소리가 떠올랐지요. 이상하도다. 어찌된 일인가. 며칠 후 정우는 다시 초란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나무 아래서 약초 바구니를 들고 있는 그녀였지요. 햇살이 나무잎 사이로 비쳐 그녀의 얼굴에 금빛 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순간 초란의 모습이 정우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옥구슬 같은 맑은 눈, 복숭아꽃처럼 붉은 입술, 그리고 행주치마 아래 드러난 야무진 발걸음까지 순진해 보이는데 저 걸음걸이가 예사롭지 않구나. 정우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초라는 그런 그의 시선을 느꼈는지 고개를 들어 미소를 지었지요. 그 미소에는 봄날의 따스함과 함께 어딘가 모를 깊이가 있었습니다. 나으리, 오늘도 책을 읽고 계셨나요? 날이 이리 좋은데 가끔은 바깥 구경도 하셔야죠. 그 말에 정우는 당황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고개만 끄덕였을 뿐이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책은 펴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귀에는 자꾸 초란의 웃음소리가 맴돌았고 눈앞에는 그녀의 모습이 아른거렸지요. 이거 큰일이구먼. 정우는 자신의 마음에 일어난 변화를 느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그의 고요했던 일상의 물결이 일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음 날부터 정우는 초란이 매일 물을 기르러 오는 시간이면 창가에 앉아 있곤 했습니다. 그녀가 담장 앞을 지나는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책은 펴놓되 눈은 바깥을 향했지요. 자신도 이런 행동이 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어쩌다 일이 됐는가. 내가 왜 저 처녀에게. 처음엔 고개도 들지 않고 책만 보는 척했던 정우였지만 며칠이 지나자 슬그머니 눈을 들어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초라는 수줍은 듯 미소를 지으며 지나갔지요. 그 모습이 물동이에 담긴 물처럼 맑고 투명했습니다. 물 무겁지 않소? 괜찮아요, 나으리. 매일 하는 일인데요. 초란의 대답은 언제나 밝았습니다. 그런데 정우가 유심히 살펴보니 그녀가 물동이를 이고 걸을 때의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지요. 가녀린 몸매에 비해 그 걸음걸이는 놀랍도록 단단했습니다. 마치 어린 사슴이 숲속을 달리듯 가볍고도 힘이 넘쳤습니다. 특히 초란의 허리는 버드나무 가지처럼 가녀렸지만 그 움직임은 강한 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대나무와 같았습니다. 물동이를 이고 걸을 때면 그 둥근 엉덩이는 가을 복숭아처럼 탐스럽게 흔들렸고 저고리 아래로 은은히 드러나는 가슴은 봄날의 복숭아꽃 봉우리처럼 어여쁘게 움직였지요.
처녀가 어찌 저리도 자연스럽게. 정우는 저도 모르게 탄식했습니다. 그토록 세상의 유혹을 멀리하려 했던 그였지만 이제는 붓을 들어도 자꾸만 땅을 찢게 되었습니다. 글은 써도 초란의 이름이 나왔고 밤에 눈을 감아도 그녀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지요. 하루는 정우가 서책을 들고 뒷산 정자에 올랐습니다. 그곳에서라면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산길을 오르는데 저 멀리 풀밭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누구지? 호기심에 고개를 돌리니 그곳에는 초란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혼자 풀밭에 앉아 들꽃을 엮고 있었지요. 해가 그녀의 머리카락에 닿아 까만 비단처럼 빛났고 고개를 숙인 모습이 마치 그림 같았습니다. 정우는 자신도 모르게 그 모습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문득 초란이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정우는 급히 나무 뒤로 몸을 숨겼지요. 숨을 죽이고 있는데 초란이 일어나 풀밭을 가로질러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걷던 그녀가 갑자기 치마를 살짝 걷어 올리더니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정우의 눈에 들어온 것은 물결치듯 흔들리는 초란의 몸이었습니다. 아침 이슬을 머금은 연꽃처럼 아름다운 그녀의 자태, 특히 치마를 걷어 올린 아래로 드러난 발목은 흰 옥처럼 윤기가 흘렀고 달릴 때마다 출렁이는 가슴은 봄바람에 일렁이는 연못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초란은 마치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했는지 온몸을 자유롭게 놀리며 달렸습니다. 때론 두 팔을 벌려 나비처럼 춤을 추기도 하고 때론 빙그르르 돌며 웃기도 했지요. 그녀의 웃음소리는 계곡의 맑은 물소리 같았고 몸짓은 산새처럼 자유로웠습니다. 저런 모습이 있었다니 정우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이제껏 본 어떤 그림보다도 아름다웠고 어떤 시보다도 운치 있었습니다. 특히 햇살 아래 드러난 그녀의 목덜미는 내린 눈처럼 하얗고 부드러웠으며 달릴 때마다 가볍게 흔들리는 엉덩이는 풍성한 가을 수확처럼 풍요로웠지요. 순진한 줄만 알았던 이 처녀가 저 속에 저런 야생의 기운을 품고 있었다니 정우는 가슴이 두근거림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오래도록 세상의 유혹을 이겨왔건만 이제 그의 마음은 완전히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책이 땅에 떨어져도 알아차리지 못했지요. 그날 밤 정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꾸만 초란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웃음소리, 달리는 모습, 햇살 아래 빛나던 피부, 그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지요. 이것이 그 유명한 상사병인가? 정우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몸을 떨었습니다. 스스로가 너무 부끄럽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여태껏 그가 쌓아온 학문과 수양이 한 처녀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다. 나는 군자의 길을 걷는 사람이다. 어찌 여색에 현혹되리? 그렇게 다짐하면서도 그의 마음은 이미 초란에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책이 아닌 여인을 생각하며 밤을 지새우는 정우였습니다. 그의 고요했던 일상은 이제 완전히 흔들리고 있었지요. 이튿날부터 정우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책을 읽어도 초란의 모습이 떠올라 한 글자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지요. 붓을 들면 자꾸만 초란의 이름을 쓰게 되고 시를 지으려 해도 그녀의 자태를 담은 구절만 흘러나왔습니다. 오랜 벗이었던 책들은 이제 그에게 아무런 위안도 주지 못했지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정우는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마음은 이미 그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우물가에서 물을 깃는 초란의 모습을 보기 위해 일부러 물을 마셔 나갔고 그녀가 지나다니는 담장 근처에서 책을 읽는 척하기도 했지요. 자신의 행동이 부끄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초란은 물동이를 이고 정우의 집 담장 앞을 지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고개를 숙이고 걸음을 재촉하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정우를 볼 때마다 반가운 듯 미소를 지었지요. 때로는 발걸음을 늦추어 그와 몇 마디 말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나으리, 오늘도 책을 읽고 계시네요. 그 책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건 맹자의 가르침을 담은 책이오. 사람의 본성과 덕에 대해 논한 글이지요. 아, 그렇군요. 제게는 어려운 이야기겠지만 들어보면 재미있을 것 같네요. 그녀의 말투에는 순진함과 함께 어딘가 모를 깊이가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녀와 나눈 짧은 대화를 곱씹으며 점점 더 초란에게 빠져들었지요.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은은한 들꽃 향기가 남았고 그 향기는 정우의 마음을 더욱 설레게 했습니다. 특히 정우의 눈길을 끈 것은 초란의 생기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동이를 이고 걸을 때면 그녀의 가슴은 숨 쉬는 듯 오르내렸고 가녀린 허리는 버드나무 가지처럼 유연하게 움직였지요.
걸음을 옮길 때마다 치마 아래로 드러나는 발목은 흰 비단처럼 부드러워 보였고, 때로 치마가 바람에 살짝 흔들릴 때면 그 아래 둥근 엉덩이가 익어가는 가을 과실처럼 탐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처녀가 어찌 저리도 자연스럽게. 정우는 그런 그녀의 모습에 넋을 잃곤 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여색을 멀리하며 살아온 그였지만 이제는 하루도 초란을 보지 않으면 마음이 초조해지기 시작했지요. 밤에는 그녀의 꿈을 꾸며 새벽녘의 땀에 젖어 깨어나기도 했습니다. 이 마음 어찌해야 하나. 하루는 선생님을 찾아뵙고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선생님 앞에 앉으니 그 말이 목구멍에서 맴돌뿐 나오지 않았지요. 어찌 감히 스승께 이런 부끄러운 마음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우야, 요즘 공부는 어떠하느냐? 얼굴색이 좋지 않구나. 아, 네, 스승님. 잠시 몸이 피곤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무리하지 말 거라. 내가 우리 마을의 자랑이니 건강이 우선이다. 스승의 따뜻한 말씀에 정우는 더욱 괴로워졌습니다. 그토록 기대를 받는 자신이 한 처녀에게 마음을 뺏겨 학문을 소홀히 하고 있다니 너무 부끄러웠지요. 하지만 그 부끄러움보다 초란에 대한 그리움이 더 컸습니다. 서재로 돌아온 정우는 책을 집어들었지만 한 글자도 익히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유난히 푸르렀고 바람은 그의 마음처럼 흔들렸지요. 문득 창가에 앉아 시한수를 읊조렸습니다. 봄바람에 꽃잎 날리듯 내 마음도 흔들리네. 저 처녀의 웃음소리에 학문도 무너지는구나. 군자의 길 어디로 갔나. 이 마음 어찌할까나. 오늘 밤도 잠 못 이루며 그녀 생각 떠나질 않네. 그날 저녁 정우는 초란이 매일 지나다니는 담장 앞에서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해가 질 무렵 드디어 초란이 약초 바구니를 들고 나타났지요. 그녀는 정우를 보자 반가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으리, 이렇게 바깥에 계시다니 신기하네요. 항상 서재에만 계신 줄 알았는데 그게 잠시 바람을 쐬고 싶어서. 정우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실은 그녀를 보고 싶어 나왔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차마 그 말을 꺼낼 수 없었지요. 초라는 그런 정우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해맑게 웃으며 약초 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저녁 노을이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이런 날은 책보다 하늘을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에 정우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붉게 물든 노을은 마치 초란의 홍조띤 뺨처럼 아름다웠고 서서히 어둠에 잠기는 마을은 그의 마음처럼 깊고 불안했지요. 문득 초란이 그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으리, 혹시 며칠 전 뒷산에서 저를 보셨지요? 정우는 깜짝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몰래 그녀를 지켜봤다는 사실을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정우의 얼굴이 홍시처럼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게 나는 우연히. 정우의 더듬거리는 말에 초라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에 정우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지요. 이제 그의 붓은 더 이상 글자를 쓰지 못했고 책은 더 이상 그에게 지혜를 주지 못했습니다. 오직 그의 마음속에는 초란의 모습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우는 서재를 벗어나 뒷동산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마음의 평정을 찾기 위함이었지만 사실은 초란을 다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컸지요. 봄바람이 산길을 따라 불어오는데 그 향기가 마치 초란의 숨결 같았습니다. 여기까지 와서도 그 처녀 생각뿐이니 내가 미쳤구나. 자책하면서도 정우의 발걸음은 자꾸만 지난번 초란을 보았던 그 풀밭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다다르자 정우는 숨을 죽이고 주변을 둘러보았지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실망이,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멀리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우는 그 소리를 따라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지요. 나무들 사이로 조금 더 들어가자 그곳에는 초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을의 다른 처녀들과 함께 있었지요. 초란아, 정말 그 선비가 널 지켜본다고? 쉿. 조용히. 그게 뭐가 어때서? 나쁜 뜻으로 보시는 건 아닐 거야. 에구, 이 철부지야. 양반집 도련님이 처녀를 훔쳐본다. 그게 좋은 뜻일 리가 있겠니? 정우는 그 대화를 듣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이미 소문이 났다는 사실이 너무 부끄러웠지요.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초란의 태도였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의 놀림에도 전혀 당황하지 않는 듯 했으니까요. 그래도 나으리는 다른 양반들과 달라 책만 읽던 분이 나를 보시더니 글이 안 읽힌다 하시잖아.
초란의 말에 다른 처녀들이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정우는 더욱 당황했지요. 자신의 마음까지 그녀가 알고 있다니 이런 수치가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처녀들이 서로 속삭이더니 갑자기 옷을 벗기 시작했지요. 정우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다시 슬며시 떴습니다. 그들은 옷을 완전히 벗은 것이 아니라 치마를 걷어 올리고 저고리 소매를 걷어 물놀이를 준비하는 중이었습니다. 자, 초란아, 내가 먼저 뛰어. 한 처녀의 외침에 초란은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치마를 무릎 위로 걷어 올리고 저고리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었지요. 그리고는 갑자기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우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가 평생 본 어떤 그림보다도 아름다웠습니다. 초라는 마치 야생마처럼 자유롭게 풀밭을 달렸습니다. 그녀의 맨발은 이슬을 머금은 꽃잎처럼 부드럽게 풀밭을 스쳤고 걷어올린 치마 아래로 드러난 다리는 흰 자작나무처럼 곱고 매끄러웠지요. 특히 달릴 때마다 흔들리는 그녀의 몸은 정우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가슴은 달빛 아래 부드럽게 떠오른 이슬방울처럼 출렁였고 허리는 비단결처럼 유연한 선을 그렸지요. 어깨에서 흘러내린 머리카락은 향기로운 밤안개처럼 공중에 흩날렸고 달릴 때마다 엉덩이는 둥근 보름달처럼 아름답게 움직였습니다. 아, 정우는 숨을 쉬는 것도 잊은 채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초라는 이제 작은 시냇가에 다다라 물을 튀기며 놀았지요. 그녀의 웃음소리, 물방울이 그녀의 얼굴과 팔에 맺히는 모습, 햇살에 반짝이는 그 물방울들. 모든 것이 너무 아름다워 정우는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다른 처녀들도 곧 그녀를 따라 물가로 뛰어들었지만 정우의 눈에는 오직 초란만 보였습니다. 그녀의 야생마 같은 자유로움, 순진한 얼굴에 숨겨진 대담함, 그 모든 것이 정우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지요. 순진한 줄만 알았던 이 처녀가 저 속에 저런 기운을 품고 있었다니 정우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의 심장은 마구 뛰었고 온몸에 열기가 올랐지요. 특히 물놀이를 하다 젖은 초란의 저고리가 그녀의 몸에 달라붙자 그 아래 봉긋한 가슴에 윤곽이 드러났고 정우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다시 고개를 들자 눈앞에는 물에서 나와 머리카락을 짜는 초란이 있었습니다. 물에 젖은 그녀의 모습은 더욱 생생했지요. 젖은 저고리는 그녀의 둥근 가슴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냈고 물기 때문에 치마는 그녀의 다리에 달라붙어 아름다운 곡선을 그렸습니다. 정우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도둑이 된 것 같은 부끄러움과 함께 자신을 덮치는 이상한 감정을 견딜 수 없었지요. 조용히 뒤로 물러나려는 순간 불행히도 그의 발이 마른 나뭇가지를 밟아 소리를 냈습니다. 누구세요? 초란의 목소리에 정우는 얼어붙었습니다. 도망치자니 더 부끄러웠고 나가자니 체면이 말이 아니었지요. 하는 수 없이 정우는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 나으리. 초란은 정우를 보자 놀라는 기색 없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오히려 다른 처녀들이 황급히 치마를 내리고 몸을 가리며 소리쳤지요. 아이고, 양반 나으리다. 어서 피하자. 처녀들은 당황하여 달아났지만 초란만은 제자리에 서서 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놀람도 부끄러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한 이상한 자신감이 있었지요. 나으리, 산책하시던 중이셨나요? 아, 그렇소. 잠시 걷다가 정우는 말을 더듬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홍시보다 더 붉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지요. 초라는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물놀이하는 모습 많이 보셨나요? 그 직설적인 질문에 정우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정우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지요. 처음 본 순간의 순진한 모습과는 달리 초라는 놀라울 정도로 담대했습니다. 나는 그저... 정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온몸을 떨었습니다. 초란의 야생마 같은 모습, 물에 젖은 그녀의 자태, 그리고 그녀의 대담한 눈빛까지 모든 것이 그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지요. 이러다 내 정신이 나가겠구나. 정우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가 그토록 멀리하려 했던 세상의 유혹이 이제는 그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것입니다. 이튿날 정우는 아무에게도 얼굴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재 문을 굳게 닫고 들어앉아 책을 펼쳤지만 눈앞에는 오직 초란의 모습만 아른거렸지요. 물놀이하던 그녀의 자태, 젖은 옷이 드러내던 그 곡선,
그리고 무엇보다 당황하지 않고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빛. 이러면 안 되는데, 군자의 도리가 아닌데. 자책하면서도 정우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붓을 들어 시를 지으려 했지만 나오는 글자마다 모두 초란을 향한 마음뿐이었지요. 그는 이런 자신이 부끄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마음을 어쩔 수 없음을 느꼈습니다. 이런 불청객은 처음이군.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정우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언제 왔는지 서재문간에 초란히 서 있었지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담을 넘어 서재까지 올 수 있었는지, 감히 양반집 사랑채에 처녀가 발을 들이다니 모든 게 비현실적이었습니다. 네, 내가 어찌 여기에? 나으리, 뒷동산에서 저 본 거지요? 조라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부끄러움보다는 당당함이 느껴졌지요. 정우는 당황하여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건 우연히 본 것이. 어찌 우연이라 하시나요? 나으리께서 며칠째 저를 지켜보고 계신 걸 모를 리 없지요. 정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조란의 직설적인 말에 그의 얼굴은 더욱 붉어졌지요. 그녀는 생각보다 훨씬 더 눈치가 빠르고 대담했습니다. 순진한 얼굴 뒤에 숨겨진 그 기지에 정우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나으리, 왜 말씀이 없으세요?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가요? 조라는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그녀에게서는 들꽃 향기가 은은하게 풍겼고 저고리 깃 사이로 보이는 목덜미는 갓 쏟아진 눈처럼 하얗게 빛났지요. 정우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적절치 않다. 누가 볼까? 누가 보면 어떻습니까? 저는 나으리께 약을 전하러 왔다고 하면 그만이지요. 아버지가 보내셨다고요. 조란의 기지에 정우는 다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계산하고 온 것 같았지요. 방문 이유까지 준비해 온 그녀의 대담함에 정우는 더욱 놀랐습니다. 약이라니? 난 아픈 적이 없는데 마음이 아프지 않으신가요? 조란의 말에 정우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녀는 정확히 그의 마음을 꿰뚫고 있었지요. 서로의 눈을 마주한 채 둘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나으리, 책에서 세상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셨나요? 책에 다 쓰여 있지 않은 것들도 많답니다. 조라는 자리에 놓인 책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 손가락은 가늘고 하얗게 빛났지요. 정우는 그 손길이 자신의 심장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어찌 이리 대담한 것이냐? 처녀가 홀로 남자의 서재에 들어와. 대담하지요? 나으리께서 저를 보실 때마다 눈빛이 달라지는 걸 알았어요. 제가 물동이를 이고 지나갈 때면 책은 보시는 척하면서도 눈은 저를 따라오시더군요. 조란의 말에 정우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행동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그녀에게 마음을 빼앗겼는지, 얼마나 그녀를 지켜보았는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요. 선비 나으리, 뒷동산에서 제 모습 어땠나요? 그녀의 직설적인 질문에 정우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 순간을 떠올리자 다시 가슴이 뛰기 시작했지요. 조라는 그런 그의 반응을 즐기는 듯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대답이 없으시니 마음에 들지 않으셨나 봐요? 아니, 정우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녀의 모습은 너무 아름다웠고 매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어찌 입 밖에 낼 수 있겠습니까? 정우가 망설이는 사이 초라는 슬며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담을 넘어온 이유 알고 싶지 않으세요? 어째서? 나으리께 말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그날 뒷동산에서 나으리께서 저를 보는 눈빛이 저도 마음을 흔들었어요. 조란의 고백에 정우는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귀까지 달아올랐지요. 그녀는 자신의 말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알면서도 전혀 망설임 없이 그 말을 내뱉은 것입니다. 여인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되는 법이다. 법이요? 나으리께서는 법만 아시나요? 마음도 모르시나요? 조란의 반문에 정우는 다시 한번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너무 당돌했고 그 당돌함이 오히려 그를 더욱 매료시켰지요. 조란은 이제 정우의 책상 앞까지 와서 서 있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녀의 눈동자는 밤하늘의 별빛처럼 깊고 아름다웠습니다. 선비 나으리, 책과 벗하며 살아오셨지만 그 가슴에도 분명 뜨거운 피가 흐르고 있지요. 조란의 말에 정우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아무리 학문에 정진해도, 아무리 마음을 다스려도 그는 결국 한 명의 평범한 사내였습니다.
그녀 앞에서 그의 모든 수양은 물거품이 되어버렸지요. 초란아, 너는 왜 나를 이리 시험하는 것이냐? 시험이 아니에요. 나으리. 제 마음을 전하는 것뿐이죠. 초란은 살며시 정우의 책상 위에 놓인 그의 손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길은 바람결처럼 스치는 듯 가벼웠지만 정우에게는 땅을 흔드는 지진처럼 강렬했지요.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초란의 손길이 전하는 온기를 느꼈습니다. 나으리, 꿈에 나올까봐 잠 못 이루겠어요. 초란의 말은 마치 봄바람처럼 그의 귓가를 스쳤습니다. 정우는 그 말에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지요. 지금까지 들어본 어떤 글귀보다도 강렬한 말이었습니다. 초란은 이제 그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나도 너를 생각하면. 정우의 고백이 무의식 중에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마음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지요. 초라는 그 말을 듣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맑은 시냇물 같았고 그 웃음에 정우는 더욱 빠져들었습니다. 나으리, 내일 밤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때는 제가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초란의 제안에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성은 이미 멀리 달아난 뒤였지요. 그는 이제 오직 그녀를 다시 만나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럼 내일 밤 이 시간에 기다리고 있을게요. 초라는 그 말을 남기고 가볍게 몸을 돌렸습니다. 떠나는 그녀의 뒷모습은 윤슬처럼 아름다웠고 치마 아래로 드러난 그 발걸음은 여전히 야생마처럼 힘이 넘쳤습니다. 정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자신이 무슨 약속을 했는지 실감하지 못했지요. 그날 밤 정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초란과의 약속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는 내일 밤 그녀를 다시 만나게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는 전혀 다른 길로 들어서는 것 같은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했지요. 이것이 그 유명한 상사병인가? 내 평생 이런 적은 처음이구나. 다음 날도 정우는 책을 손에 들었지만 한 글자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초란의 모습만 눈앞에 아른거렸지요. 그녀의 맑은 웃음소리, 당당한 걸음걸이, 그리고 그 대담한 눈빛까지 모든 것이 그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곧 천둥 소리와 함께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지요. 정우는 빗소리를 들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날씨에 초란이가 올 리 없겠지. 반은 안도, 반은 실망으로 정우는 등불을 밝히고 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귓가에는 초란의 목소리만 맴돌았지요. 빗소리가 점점 거세지는 가운데 갑자기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으리, 계신가요? 정우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희미한 등불빛 속에서도 분명 초란의 목소리였지요. 그는 서둘러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비에 흠뻑 젖은 초란이 서 있었습니다. 초란아, 이런 비 내리는 밤에 어찌. 정우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초란은 가볍게 미소 지으며 서재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저고리와 치마는 빗물에 완전히 젖어 있었고 머리카락에서는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 모습이 어찌나 아름다웠던지 정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젖은 저고리는 그녀의 몸에 달라붙어 봄날의 복숭아꽃 봉우리 같은 가슴의 윤곽을 선명하게 드러냈고 물에 젖은 치마는 그녀의 둥근 엉덩이를 익어가는 가을 과실처럼 탐스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은 밤하늘을 수놓은 까마귀 깃털처럼 그녀의 하얀 목덜미를 더욱 돋보이게 했지요. 비가 와서 오지 않을까 걱정하셨죠? 조라는 등불 가까이 다가와 물기를 털어내며 말했습니다. 정우는 당황하여 황급히 수건을 찾았지요. 그녀에게 수건을 건네며 정우는 자신의 손이 떨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어서 몸을 말려야 한다. 그대로 있다간 감기에 들 것이오. 감기 걱정보다 나으리 마음이 더 궁금했어요. 조란의 직설적인 말에 정우는 다시 한번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수건으로 머리카락에 물기를 닦으며 정우를 바라보았지요. 젖은 옷 사이로 그녀의 몸에서 은은한 열기가 피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나으리, 어제 제가 한 말 밤새 생각하셨나요? 그렇소.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듣고 싶어요. 조라는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이제 둘 사이에는 한 뼘의 거리도 없었지요. 그녀에게서는 비 맞은 들꽃 같은 향기가 났고 그 향기에 정우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조라나, 우리 이러면 안 돼요. 나는 선비요. 그대는 처녀인데 책에선 배울 수 없는 걸 알려주실래요? 조란의 말은 마치 봄바람의 속삭임처럼 정우의 귓가를 스쳤습니다.
그녀는 수건을 내려놓고 정우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지요. 그 손길은 가을날 햇살 같은 온기를 전해왔고 정우는 그 온기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나으리, 꿈에 나올까봐 잠 못 이루겠어요. 조라는 정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호수처럼 깊었고 그 안에는 정우를 향한 마음이 가득했지요. 정우는 더 이상 자신을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이성이 날아가고 오직 그녀를 향한 마음만이 남았습니다. 나도 그대 생각에 잠 못 이루었소. 정우의 고백에 초라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맑은 종소리 같았고 정우는 그 웃음에 완전히 매료되었지요. 초라는 조심스레 손을 뻗어 정우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이슬을 머금은 꽃잎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책과 벗하던 선비가 이제는 저와 함께하고 싶으신가요? 조란의 질문에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온 군자의 도리, 학문에 대한 열정, 그 모든 것이 초란 앞에서는 의미가 없었지요. 정우는 조심스레 팔을 뻗어 초란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녀의 몸은 비에 젖어 차가웠지만 그 안에서 피어오르는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젖은 저고리 아래로 느껴지는 그녀의 가슴은 따뜻한 노을빛이 어린 돼지처럼 부드럽게 정우의 가슴에 닿았고 그 느낌에 정우는 숨을 멈췄습니다. 나으리, 조란의 속삭임에 정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고개를 숙여 그녀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가져다 댔지요. 그것은 마치 새벽 이슬을 머금은 꽃잎 같은 부드러움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입맞춤은 서툴렀지만 그 안에는 깊은 열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더욱 거세지는 가운데 두 사람은 서로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정우는 초란의 젖은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그녀의 등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초란은 그의 품 안에서 작은 새처럼 몸을 맡겼지요. 나으리, 제 마음을 받아주실 거죠? 그대 곁을 떠나지 않겠소? 정우의 약속에 초라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빗물과 섞여 더욱 맑게 빛났지요. 정우는 그 눈물을 입술로 닦아주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바깥의 빗소리는 더욱 거세졌지만 서재 안의 두 사람은 그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등불이 깜빡이는 가운데 정우는 초란을 안고 자신의 침상으로 향했지요. 그곳에서 두 사람은 옷을 벗고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초란의 알몸은 달빛 아래 피어난 연꽃처럼 순결했고 그녀의 가슴은 달빛 아래 부드럽게 떠오른 이슬방울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정우는 그녀의 몸을 조심스레 어루만지며 그 아름다움에 감탄했지요. 초란도 쑥스러움을 이겨내고 정우의 단단한 성벽 같은 가슴을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나으리, 책에서 배우지 못한 것들을 이제 알게 되셨나요? 조란의 장난스러운 질문에 정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책에서 배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삶의 진정한 의미는 학문이 아니라 사랑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두 사람의 몸이 하나가 되는 순간 정우는 온 세상이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조란의 촉촉한 동굴 같은 곳에 자신의 딱딱한 방망이 같은 것이 들어서자 그는 천국에 온 듯한 황홀함을 느꼈지요. 조란도 처음에는 아픔을 느꼈지만 곧 기쁨의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아, 나으리. 조란의 가녀린 신음소리가 귓가를 맴돌았고 정우는 그 소리에 더욱 열정적으로 그녀를 안았습니다. 빗소리를 배경으로 두 사람의 숨소리와 신음소리가 서재를 채웠지요.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갈증을 느껴온 두 영혼이 마침내 서로를 만나 해가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처음으로 책이 아닌 여인의 숨결을 베개 삼았습니다. 조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그녀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정우는 이제 자신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임을 깨달았지요.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었습니다. 조란아, 그대는 내 인생을 바꾸어 놓았소. 나으리, 저도 나으리를 만나 새 사람이 되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은 채 빗소리를 배경 삼아 잠이 들었습니다. 정우의 꿈속에는 더 이상 책과 글자가 아닌 오직 초란의 모습만이 가득했지요. 그리고 그 꿈은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고요했던 선비의 일상은 완전히 뒤바뀌었고 그의 마음은 이제 초란이라는 야생마에게 온전히 사로잡혔습니다. 책으로는 배울 수 없었던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그는 초란의 품에서 찾아낸 것입니다. 이튿날 아침 정우는 평생 처음으로 새벽 국서를 거르고 늦잠을 잤습니다. 그의 품에는 여전히 초란이 안겨 있었지요. 창문 틈으로 비치는 아침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자 정우는 잠시 현실과 꿈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단정하게 살아온 자신의 서재에 한 여인이 누워있다니 믿기지 않았지요. 어젯밤은 꿈이 아니었구나. 정우는 자신의 심장이 다시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초란의 잠든 얼굴은 마치 봄날의 진달래처럼 평화로웠고 그녀의 입술은 붉은 앵두처럼 탐스러웠지요. 머리카락은 이제 말랐지만 여전히 그 향기가 정우의 코끝에 스쳤습니다. 나으리, 깨셨나요? 초란도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아침 이슬을 머금은 듯 맑게 빛났지요. 정우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돌렸으나 초란은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와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린 이제 하나가 되었잖아요. 그녀의 담대함에 정우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곧 두 사람은 현실을 직면해야 했지요. 아침이 되면 마을 사람들이 깨어날 테고 초란이 밤새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야 하오. 그대 부친이 걱정하실 테니 걱정 마세요. 어제 아버지께는 친구 집에서 잔다고 말씀드렸어요. 초란은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해 둔 듯했습니다. 그녀의 기지에 정우는 웃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녀는 정말 야생마 같았습니다. 순진해 보이는 얼굴 뒤에 감춰진 그 담대함과 지혜가 정우를 더욱 매료시켰습니다. 두 사람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헤어졌지만 그날 밤부터 초란은 종종 정우의 서재를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약초를 가져온다는 핑계로, 때로는 아무도 보지 않는 밤중의 담을 넘어 그렇게 둘의 사랑은 깊어갔지요. 하지만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마을이 작은 탓에 젊은 선비의 서재를 드나드는 처녀의 모습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을 리 없었지요. 처음에는 작은 수군거림으로 시작했습니다. 윤선비 댁에 약초꾼 딸이 자주 드나든다더라. 약을 전하러 간다지만 그리 오래 있을 일인가? 이내 소문은 점점 커졌습니다. 정우의 행동 변화도 눈에 띄었지요. 예전처럼 서책에 파묻혀 있지 않고 웃음을 머금은 얼굴로 산책을 자주 하는 모습이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선비가 약초꾼 딸과 통정했다더라. 밤마다 처녀가 문간에서 들락거렸다더라. 그토록 단정하던 사람이 여색에 빠지다니. 결국 그 소문은 정우의 스승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실망한 스승은 즉시 정우를 불러들였지요. 정우야, 내가 요즘 약초꾼 딸과 가까이 지낸다는 소문이 들리는구나. 스승님, 그것이 내가 그토록 학문에 정진하더니 결국 여색에 현혹되었단 말이냐? 스승의 질책에 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움이 밀려왔지만 한편으로는 초란을 향한 마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것을 느꼈지요. 스승님, 소인이 깨달았습니다. 책에서 세상 모든 이치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그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초란이라는 여인을 통해 제가 알지 못했던 삶의 또 다른 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우의 진솔한 고백에 스승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정우를 자신의 후계자로 생각해왔기에 그의 변화가 안타까웠지요. 그렇다면 너는 학문의 길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냐? 아닙니다, 스승님. 학문과 사랑 두 가지 모두 소중히 여기고 싶습니다. 어리석구나. 그대로 가다간 내 명성이 땅에 떨어질 것이다. 스승의 경고에도 정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의 마음속에는 초란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정우는 공손히 인사를 올리고 스승의 집을 나왔습니다. 한편 초란의 집에서도 문제가 불 꺼졌습니다. 마을에 퍼진 소문을 들은 아버지가 초란을 엄히 꾸짖은 것입니다. 내가 감히 양반집 도련님을 유혹했단 말이냐. 체면이 있는 집안인데 이게 무슨 망신이냐? 아버지, 전 나으리를 사랑해요. 그분도 저를 사랑하시고요. 허튼 소리. 양반과 상민의 사랑이라니 그런 게 어디 있느냐. 내가 꼬여 들어간 것이지. 초란의 아버지는 그녀를 다른 고을로 보내 혼사를 서두르려 했습니다. 이미 적당한 혼처도 알아두었다고 했지요. 나이 지긋한 과부의 아들과 혼인을 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싫어요. 아버지, 전 윤선비님 아니면 시집가지 않을 거예요. 내가 무슨 선택권이 있다고 그러느냐. 이 망할 년. 초란의 결연한 태도에 아버지는 더욱 화를 냈습니다. 그날 밤 초란은 몰래 집을 빠져나와 정우를 찾아갔지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그에게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나으리, 아버지께서 저를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려 하세요. 어떡하죠? 걱정 마오. 초란아, 내가 그대 아버님을 찾아뵙고 청혼하리다. 하지만 양반과 상민의 혼인이 가능할까요? 내가 타락한 선비라는 소문이 이미 퍼졌으니 이제 그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소. 정우는 초란을 안아주며 위로했습니다. 그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렸지요. 학문의 길을 포기하더라도 초란과 함께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나으리 곁에 살고 싶어요. 책 읽는 모습도, 술 마시다 붉어지는 얼굴도 다요. 초란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정우는 더욱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튿날 그는 과감히 초란의 집을 찾아갔지요. 약초꾼은 양반이 자신의 집을 방문한 것에 당황했지만 정우의 진지한 태도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초란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녀와 혼인하고 싶습니다. 나으리, 그건 안 될 말씀입니다. 신분의 차이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신분이 무슨 상관이오? 우리는 서로 사랑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소? 정우의 진정성에 약초꾼도 조금씩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게다가 이미 마을에 소문이 퍼진 지금 딸의 명예를 지키는 방법도 이것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하지만 나으리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학문의 길은 걱정 마십시오. 제가 약초에 관심이 많습니다. 초란과 함께 약방을 열어 생계를 꾸려갈 생각입니다. 정우는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해 둔 듯했습니다. 그의 진심을 느낀 약초꾼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렇게 정우와 초란은 함께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곧 마을 전체가 이 소식으로 떠들썩해졌습니다. 양반집 자제가 상민의 딸과 혼인한다는 소식은 마을의 관례를 깨는 일이었으니까요. 정우의 친지들은 모두 그를 말렸고 심지어 책을 태우기까지 했습니다. 내가 미쳤구나. 그 여자에게 홀려 이런 망신스러운 짓을. 죄송합니다만 제 마음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정우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서재를 정리하고 마을 외곽에 작은 초가를 마련했지요. 그곳에서 초란과 함께 새 삶을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졌고 마을 사람들은 정우를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초란의 사랑만 있다면 그 어떤 비난도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지요.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은 세간의 눈을 피해 조용히 약속을 맺었습니다. 비록 정식 혼례는 아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정우는 초란의 손을 잡고 작은 초가로 들어섰습니다. 이제부터 여기가 우리의 보금자리요. 초란아, 나으리, 아니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요. 두 사람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세상의 편견과 비난을 이겨내고 그들은 자신들만의 행복을 찾아 나섰지요. 정우의 고요했던 그러나 공허했던 삶은 이제 초란으로 인해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마을 외곽에 자리 잡은 작은 초가는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우가 책을 접고 약초방을 연 것입니다. 비록 양반의 신분을 내려놓고 상인의 길을 택했지만 그의 학식과 초란의 약초 지식이 어우러져 약방은 날로 번창했지요. 어르신, 이 약은 하루 3번씩 드시면 됩니다. 고맙네, 선생. 자네 아니었으면 우리 마을에 이런 좋은 약방이 없었을 텐데. 사람들은 처음엔 정우를 손가락질했으나 점차 그의 약방이 마을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약값을 받지 않고 치료해준다는 소문이 퍼지자 멀리서도 그를 찾아오는 이들이 생겼지요. 당신, 또 돈 안 받고 약을 주셨군요. 괜찮소. 초란아, 그들에겐 그것이 필요했으니까. 정우는 이제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책 속에서만 살던 때는 알지 못했던 세상의 아픔과 기쁨을 직접 경험하며 그는 더 넓은 마음을 갖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초란이 있었습니다. 초란은 정우의 안사람으로서 약방 일을 돕고 집안을 꾸리는데 정성을 다했습니다. 비록 정식 혼례를 올리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누구보다 깊은 사랑으로 맺어져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어찌 그런 순한 얼굴이 그리 사나운 정기를 품을 수 있느냐 하며 초란을 수군거렸지만 그녀는 그런 말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오늘은 일찍 들어오세요. 특별한 음식을 준비했어요. 무슨 날인가? 내 생일은 아닌데 그냥 당신을 처음 본 날이에요. 초란은 언제나 정우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늘 궁금하게 만들었고 그 예측할 수 없는 성격이 정우를 더욱 매료시켰지요. 특히 밤이 되면 초란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부드럽고 다정한 아내였지만 밤에는 야생마처럼 자유분방한 여인으로 변했지요. 나으리, 오늘도 책을 읽으실 건가요? 초란아, 이젠 나으리라 부르지 말아요. 난 더 이상 양반이 아니오. 하지만 내 마음 속에선 여전히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나으리세요. 초란의 말에 정우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녀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었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작은 초가집이지만 그 안은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낮에는 약방을 운영하며 사람들을 도왔고 밤이 되면 두 사람만의 시간을 보냈지요. 초라는 정우에게 책에서 배울 수 없는 인생의 진실을 가르쳐 주었고 정우는 초란에게 세상의 이치와 아름다운 시구를 들려주었습니다. 당신이 읽어주는 시가 참 좋아요. 하지만 책보다 더 좋은 건 당신의 품이에요. 초란의 솔직한 고백에 정우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학문의 길을 포기하고 상인이 되었지만 그 대신 얻은 것은 훨씬 더 값진 것이었지요. 마을 사람들 중에는 여전히 두 사람을 비난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양반들은 정우를 만날 때마다 외면했고 그를 타락한 선비라 불렀지요. 하지만 정우는 그런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가끔 그립지 않나요? 예전의 생활이 무엇이 그립겠소? 책만 읽던 그 외로운 시간들이? 하지만 당신은 이름난 선비였잖아요.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편이오, 초라나. 정우의 말에 초라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자신 때문에 그가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사실에 가끔 미안함을 느꼈지만 정우는 진심으로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있었지요.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정우의 약방이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주자 그를 존경하는 마음이 생겨났지요. 특히 그의 학식과 인품은 여전히 빛을 발했고 사람들은 그에게 다시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윤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아이가 살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초란이 준비한 약이 효과가 좋았을 뿐이오. 아닙니다. 선생님의 지혜와 부인의 약초 솜씨가 합쳐져서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된 두 사람은 더욱 열심히 마을을 위해 일했습니다. 정우는 틈틈이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고 초라는 가난한 이들에게 약초를 나눠주었지요. 그들의 작은 초가는 마을의 중심이 되어갔습니다. 하루는 정우의 옛 스승이 약방을 찾아왔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그저 제자를 보고 싶어서 온 것이었지요. 처음에는 어색한 기운이 감돌았지만 곧 스승은 정우의 새로운 삶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정우야, 처음엔 내가 미쳤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보니 스승님, 죄송합니다. 제가 학문의 길을 저버렸으니 아니다. 너는 책에서 배울 수 없는 삶의 지혜를 얻었구나. 그것도 훌륭한 공부다. 스승의 인정에 정우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의 선택이 결코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는 스승도 알아주었기 때문이지요. 시간은 흘러 계절이 바뀌고 초란의 배는 점점 불러왔습니다. 그녀는 정우의 아이를 가진 것입니다. 두 사람의 사랑의 결실이 맺어지는 순간이었지요. 당신,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뭐라고 이름을 지을까요? 글쎄, 남자아이라면 지혜를 뜻하는 이름을, 여자아이라면 자유를 뜻하는 이름을 지어주고 싶소. 우리 아이는 당신처럼 학식이 깊되 저처럼 자유로운 영혼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초란의 말에 정우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들의 아이는 두 세계의 장점을 모두 물려받을 것입니다. 양반의 지혜와 상민의 강인함, 그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인간이 태어날 것이지요. 마을에서는 여전히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밤이면 그들의 초가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대해 많은 이들이 궁금해했지요. 저 집에서 밤마다 책장 넘기는 소리와 함께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더라. 그래, 선비는 밤에도 책을 읽고 그 안 사람은 옆에서 듣나 보지. 하지만 가끔 들리는 신음 같은 소리는 뭐지?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정우가 초란에게 시를 읊어주고 초란은 그에게 사랑을 가르쳐준다는 사실을. 작은 초가집에서는 책장 넘기는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의 사랑을 확인하는 희미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책으로 못 배운 것은 그녀가 다 가르쳐주더이다. 정우는 친구를 만날 때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만족감과 행복이 깃들어 있었지요. 초란을 만나기 전의 삶은 마치 흑백 그림 같았고 지금의 삶은 온갖 색채로 가득한 그림 같았습니다. 해가 저물고 달이 떠오르는 저녁이면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초란은 정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정우는 그녀의 배를 쓰다듬었지요. 당신 후회하지 않으세요? 저 같은 여자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셨는데 초란아, 내가 포기한 것은 아무것도 없소. 오히려 그대의 덕분에 더 많은 것을 얻었지. 그게 무엇인가요? 진정한 삶의 의미요.
책에선 결코 배울 수 없었던 것. 초라는 미소 지으며 정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에서는 따스한 온기가 느껴졌지요. 그것은 어떤 권력이나 명예보다도 값진 것이었습니다. 고요했던 선비의 삶.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흔들렸다지만 그 흔들림이 가장 아름다운 춤이 되었네요. 정우의 말에 초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운명이었고 그들의 사랑은 어떤 세상의 편견도 이겨낼 만큼 강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완전한 세계였습니다. 작은 초가집에서 시작된 책을 읽는 소리와 사랑을 나누는 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어찌 그런 순한 얼굴이 그리 사나운 정기를 품을 수 있느냐 하며 초란을 수군거렸지만 그것은 이제 존경과 부러움이 섞인 말이 되었지요. 정우와 초란의 사랑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멀리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야생마 같은 처녀에게 홀린 선비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고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게 했지요. 그리고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책장 넘기는 소리와 함께 사랑을 나누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작은 초가집에서 책으로 못 배운 것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었더이다.